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실시간 수업했던 거 이어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의 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개혁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도 좋은데 솔클페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솔클페. 어.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솔론입니다. 자, 솔론은 자 이게 좀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이 폴리스가 처음에는 귀족들이 모든 돈을 대고 귀족들의 어떤 군사력만 가지고도 충분했단 말이지. 근데 이 규모가 커지면서 아테네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그려보면 아테네가 해상무역으로 유명했거든. 근데 해상무역이든 아니면 뭐 육지무역이든 뭔가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가 필요한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 군대가 누가 군인이 될 거냐는 거야. 오늘날도 일단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대한민국에서 군인들 누가 되니? 뭐 군인이 되는 사람들 따로 있어? 그 대한민국에? 아니, 대한민국도 시민이 곧 군인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 아테네에서도 군대에 가야 되는데, 그래, 좋아. 귀족들이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을 한다 치자고. 근데 지휘관만 있으면 군대니?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군인들 누가 되냐?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군인이 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모든 폴리스들이 했던 어떤 전략 중에 팔랑크스 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팔랑크스. 중장보병 밀집대라고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창이랑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 창이랑 방패 이게 한 명이지. 그럼 이 한 명이 또 이 한 명 옆에 또 한 명이서 또 한 명이서 그럼 이렇게 쭉 다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방패야. 방패가 이렇게 모이는 거야. 모이고 여기 위에도 방패로 막고 이해니?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만 꺼내서 이렇게 창을 꺼내는 거지. 그리고 지휘관이 여기 가운데서 이러면 명령하면 창만 꺼서 훅 찌르고 다시 넣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군이 이때 당시 적군은 이제 보통 페르시아인데 이게 페르시아는 중장보병 밀집대가 아니었거든. 그냥 와 하면서 그냥 달려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뭐 달려와도 얘네가 방패로 막고 있으니까 이게 뚫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그리스 세계에서 이 팔랑크스 전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전술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테네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팔랑크스 전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술이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 병사들이 중무장을 해야 돼. 방패도 있어야 되고 이 창도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갑옷들이 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런 무장을 귀족들이 돈을 대준 게 아니야. 누가 했냐면 그냥 아테네 시민들이 그냥 개인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이것들을 사서 무장을 한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테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해. 그리고 이 군대는 팔랑크스 전술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중장 보병이 필요해. 근데 이렇게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그 중무장을 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들의 입김이 약해지는 거야. 왜? 야, 귀족 니네가 내가 중무장을 하고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이렇게 우리 아테네를 위해 싸우는데 니네가 해준 게 뭐냐 이거지. 그러면서 야,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 목숨 바치면서 이렇게 아테네 위해 싸우는데 왜 모든 권력은 니네만 가지냐? 왜 모든 정치는 니네만 하냐? 그 정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민주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솔론이에요. 솔론이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평민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민들 안에서도 되게 그 스펙트럼 다양하거든. 귀족이 가장 잘 살고 부자지. 그 다음에 평민인데 이 평민 중에서도 잘 사는 평민이 있고 정말 못 사는 평민이 있는 거야. 근데
경제적으로 못 사는 평민은 중장부병이 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솔론을 봤을 때, 아, 이거를 평민들에게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주긴 주되, 누구한테만 주냐면, 이렇게 뭐야, 어느 정도 잘 사는 이런 평민들에게만 주자라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론의 개혁은 쉽게 말해서 시민이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음, 이해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솔로는 돈이야, 돈. 돈이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못 참여할 수도 있고, 정치에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일부만 참여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솔론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솔론의 개혁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금권정을 했다. 금권정을 만들었다. 금권이 이제 돈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돈에 따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정치 형태, 금권정을 뭐 추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솔론이 이렇게 막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솔론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뭐라 인기를 얻어요. 근데 인기를 얻었으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겨서 본인이 직접 뭔가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아테네 정치판에 나갈 법도 한데 솔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인기를 얻었지만 내가 여기서 정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평민의 대표로 뭐 출마를 해버리는 순간 이것은 독재가 된다는 거야. 또 옛날에 귀족들이 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솔로는 그냥 자진해서 그냥 아테네시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네 밖을 그냥 여행을 다녀요. 어. 그러니까 아테네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청와대에서 그냥 나가서는 해외여행 가버린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10년 정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것은 독재가 된다는 거야. 또 옛날에 귀족들이 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솔로는 그냥 자진해서 그냥 아테네시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네 밖을 그냥 여행을 다녀요. 어. 그러니까 아테네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청와대에서 그냥 나가서는 해외여행 가버린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10년 정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냥 지지하던 어떤 개혁가였는데 얘가 그냥 떠나버린 거야 아테네시를. 그러니까 텅 비어버리잖아. 근데 그 권력의 공백, 솔론이 그냥 나가버린 그 공백을 누가 채우냐면 솔론의 절친한 친구였던 페이시스 라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일부 안 적었는데 여러분도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흐름상 페이시스 미안해요. 페이시스 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막 이렇게 감언 이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밀어주시면 제가 아테네 시민 여러분에게 굶지 않게 해드리고 잘 살게 해드리고 아테네가 정말 그리스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독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했던 이 독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참주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굳이 그냥 저것만 놓으시고 굳이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솔론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 독재의 형태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걸 해버린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참주, 독재자가 되어서 아테네의 모든 권력을 쥐고 이제 이리저리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뭐 여러 가지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을 좀 해준 편이에요.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기 명대로 권력을 독재적으로 이렇게 잘 누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이제 아빠의 뒤를 이어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고 나서 그 권력을 이어받는데 이 아들들은 페이시스트라토스처럼 독재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반감을 삽니다.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야, 니 모두 물러가라 하면서 굉장히 이 반발을 하게 되니까 그 반발하는 과정에서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원래 이제 귀족 가문 출신인데 이제 얘가 딱 보니까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너무 정치를 잘해. 독재자인데 짜증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차마 이렇게 반기를 못 들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미숙하고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그 아들들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데 이때 클레이스테네스가 반론을 폈던 명분이 뭐냐? 독재자를 타도하자.
이런 좋은 명분이 어딨니?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테네가 누구 것입니까? 아테네가 저 참주권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저 독재자를 몰아냅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운동을 주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독재자를 내쫓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클레이스테네스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를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정말 많은 개혁들을 해요. 뭐 500이네라는 것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적어 놓을까요? 500이네라고 해서 방금 말했잖아. 어? 독재자를 이제 몰아내자고 했잖아. 그래서 독재자를 몰아냈고 그 독재자를 몰아낸 대신에 이제 아테네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하는 회의하는 그런 기구를 이제 만든 겁니다. 500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자, 이건 뭐냐 말 그대로 도편은 뭐냐면 도자기의 파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깨진 도자기거든. 깨진 도자기. 그럼 여기 사진을 안 넣어놨네요. 미안해요. 깨진 도자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도자기를 깬 거야. 깨서 그냥 이렇게 그럼 깨면 이렇게 조각이 나오겠지. 여기에 도자기 뒷면에 다들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 그래서 투표를 해서 뭘 투표하냐면 여러분 우리 그 어떤 그 뭐야 이거 고위 정무관이나 아테네 시민들 중에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11반 친구들이 막 이름 나왔어. 만약에 뭐 시율이야. 그러면 시율, 시율, 시율.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적어서 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적어서 받아서 이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이유 불문이야. 자, 도편 추방제 결과 오시울 학생이 가장 큰 독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니 이 오시울 학생을 추방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즉시 추방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아테네시에서 추방을 나가는데 추방 나갈 때 그럼 생각해봐. 시우리의 모든 집, 재산 다 아테네 시에 있겠지? 그거를 그냥 다 두고 추방 나갑니다. 그게 도평 추방제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내쫓는 그런 어떤 정치 형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솔론이 발표한 게 클레이스테네스가 발표 2개라면 페리클레스는 발표 5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페리클레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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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페리클레스 때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거든. 왜 전성기냐? 자, 위에 있는 솔론과 클레이스테스도 다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하긴 했지만 다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솔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여기에 참여를 못했잖아.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내가 적었지만 500이나 같은 거 이거 하려면 자신이 원래 하고 있던 직업을 잠깐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을 하는데 국회의원 월급이 안 나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정말 잘 살고 먹고 살기 좋은 사람밖에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근데 페리클레스는 그런 문제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500 이내가 아닌 민회라는 것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민회에서 이제 입법할 수 있고 이 입법을 근거로 해서 법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상 아테네의 최고 기구로 이 민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민회의 권한이 굉장히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추첨제와 수당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수당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는 거야. 음. 민회 의원 되면 민회 의원이 된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직장을 잠깐 내려놔도 내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수당제. 그리고 그러면 이 민회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추첨으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추첨으로 뽑는 거야. 대한민국 전 시민들을 모아놓고서 컴퓨터로 그냥 랜덤으로 딱 돌려서 300명 뽑는 거야. 대박이지. 그리고 국회에서 뽑히면 월급 주는 거야. 그게 추첨제랑 수당제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 전성기라고 하냐? 이러한 제도들 덕분에 페리클라스 때는 누구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민주주의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아테네의 최전성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정으로 스파르타가 군사 통치를 하는 군국정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쌤이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이 수많은 폴리스 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배우는 이유는 이 두 폴리스가 그리스 전 폴리스 통틀어서 한 번씩 일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쌤이 설명했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어떻게 저 폴리스들이 각각 그리스 세계의 맹주가 되었나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전쟁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아테네가 짱이 됩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맹주라고 하죠. 예, 그리스 세계의 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의 맹주가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말 그대로 그리스 세계가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그리스가 당연히 참패를 해야 될 전쟁인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세계 전체가 번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여기 있는 이 반도,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인 것이 내분. 그래서 그리스 세계가 그리스 세계끼리 싸운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분을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여기서 이겨서 맹주가 되긴 하지만 그리스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몰락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많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뭐 배경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가 자꾸 팽창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꾸 서쪽으로 오죠. 예, 그리스 세계랑 맞닿게 되고 그 이에 대해서 그리스 세계가 반발하게 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는데 뭐 1차는 거의 제대로 된 전쟁으로 보지 않고요. 보통 2차와 3차를 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연도를 외우시면 좋은데 연도를 외우시기 전에 이 중요한 이 전투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투들을 우리가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마라톤 전투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예, 오늘날 마라톤 경기의 어떤 유래가 되는 전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쳐들어온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42.15km를 달려서 이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이제 전사한 그리스의 아테네의 장병을 기르기 위해서 뭐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되게 버전이 좀 다양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페르시아군을 맞아서 이제 이 아테네군이 싸운 게 바로 이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말도 안 되게 승리를 거두면서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와 영향인데요. 이 아테네가 승리한 이후에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들이 와 아테네 짱이다 이러면서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동맹을 결성하는데 그게 델로스 동맹이에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해서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아테네 시가 그리스 세계 폴리스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러한 동맹국들을 이끄는 맹주가 누구냐면 아테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국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군함이나 이런 군사적인 이런 의무를 제공하기도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맹의 일정한 양의 비용을 매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맹국들이 제공한 이런 돈들은 델로스 섬에 있는 공동 금고에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얘들아 편의상 아테네가 관리했을 뿐이지 원래는 동맹국 모두의 돈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별다른 전쟁이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델로스 금고가
아테네의 개인 금고화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작은 도시국가였다가 이 막대한 양의 돈이 여기 쌓이니까, 근데 이 막대한 양의 돈을 아테네가 마치 자기 거인 것 마냥 쓰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아테네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일개 그냥 도시국가였다가 이제 이렇게 제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원래부터 아테네 게 아니었죠. 예, 그래서 아테네 게 아닌 이 돈을 아테네가 마음대로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폴리스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막 이제 몇몇 폴리스들이 개별적으로 아테네에 항의를 했다가 아테네에게 정복당해요. 예. 그래서 그 정복당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제 또 아테네에 반발하는 폴리스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기존의 델로스 동맹, 쉽게 말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한판 붙게 됩니다.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한판 붙게 된다. 그래서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합니다. 즉 스파르타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이제 그리스 세계의 짱이 되고 아테네가 이제 몰락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이후로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스파르타가 이제 뭔가 이제 짱의 자리를 좀 누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이후에 스파르타가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뭐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물론 뭐 자기 멋대로 금고를 좀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능숙하게 동맹을 좀 이렇게 유지를 했다면, 스파르타는 얘들아 우리가 배웠듯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하게만 통치를 했던 나라야.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유도리 없이, 그러니까 되게 통치를 잘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가 스파르타에 반기를 드는데 여기서 스파르타가 패배해요. 그래서 테베가 스파르타의 뒤를 이어서 또 그리스 세계를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테베는 또 누구한테 지냐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또 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그리스 세계로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에 저항했던 이 그리스 세계가 이때가 되면 서로 막 배신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내분이 심해지면서 결국 마케도니아라는 이 나라가 그리스 세계 전체를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 세계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배운 이 그리스 세계,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들,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들,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으면서 번영하고 몰락한다, 이런 것들 흐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